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제가 평생 모아둔 돈을 손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그 돈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한마디 던졌죠. 이 돈 왜 주셨어요? 병원비도 안 되는데.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20 넘게 손녀를 키우며 국밥 장사로 버텨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국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며 모은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홍미숙입니다. 올해 68이죠.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던 날들이었죠. 손가락에 뱀 바늘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딸을 키웠습니다. 딸이 25살 되던 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외손녀 다혜였죠. 근데 그 남자는 아이 얼굴도 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딸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녔죠. 그런데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혜가 겨우 3살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손녀를 안고 서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 딸이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는데 이 작은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울어댔죠. 봉제 공장은 그만뒀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국밥집이었습니다. 동네 모퉁이 작은 가게였죠. 월세 30만 원짜리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뼈를 고았습니다. 손녀를 등에 업고 국밥을 끓이던 날들이었죠. 아이가 울면 잠깐 불을 끄고 달래고 다시 국물을 저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아이를 구석 이불 위에 눕혀두고 국밥을 내왔죠.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다혜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로 와서 설거지를 도왔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아이가 이뤄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혜가 대학에 붙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국밥집 손님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그리고 졸업 후 구청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손녀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다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를 데려왔는데 첫인상이 별로였죠. 장재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4인데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허황된 느낌이었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재영은 저한테 물었습니다. 국밥집이 본인 거냐고요. 제가 월세라고 했더니 표정이 확 굳더군요. 그리고 다혜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다혜가 원했죠. 저도 별로 크게 할 형편이 아니었고요. 근데 시댁 식구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오경숙이라는 분은 저를 보는 눈빛부터 남달랐습니다. 결혼 후 다혜는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국밥집이 단칸방에서 살았죠. 가끔 손녀가 찾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재영이 따라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졌거든요. 어느 날 국밥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다혜가 옆에서 울고 있더군요.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입원비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다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병원비를 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죠. 그동안 국밥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다혜한테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었죠.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병원비에 보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영이 그걸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죠. 이 돈 왜 주셨어요? 병원비도 안 되는데 뭐 하라고요? 그 말투가 차갑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다혜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재영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는구나 싶었죠. 손녀를 위해 악착같이 모았는데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혜네 집이었죠. 재영이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영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한테 불평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며칠 뒤 다혜가 출근하고 나면 재영이 집에 있었습니다. 사업한다더니 맨날 집에만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방에만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재영이 방문을 열더니 물었습니다. 밥은 알아서 드시냐고요. 저는 네 알아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더군요. 그날부터 저녁 식사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다혜가 밥을 차려줬지만 재영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다혜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댁 식구들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오경숙과 시아버지, 그리고 재영의 형까지 왔죠. 다혜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다혜한테 물었습니다. 월급이 얼마냐고요? 다혜가 대답했습니다. 25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안 살림 다 하기 힘들겠다고요. 재영이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보태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혜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은 연금 받으시냐고요. 저는 네 조금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생활비 좀 보태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손녀도 다 컸으니 독립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다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시작하는데 노인 모시기 힘들다고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다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다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하다고요. 시댁에서 압박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요. 근데 다혜가 또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힘들다고요. 재영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다혜도 저한테 나가기를 바라는구나.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결국 그 뜻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하나였죠. 그리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국밥집 통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게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3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때 보험금이 좀 나왔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샀죠.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돼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팔고 나니 꽤 큰 돈이 됐습니다. 그 돈을 다시 땅에 투자했죠. 총 자산이 12억 정도 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혜도 몰랐고 재영은 당연히 몰랐죠. 저는 그냥 국밥집 할머니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날 오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법무법인이었죠.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죠. 제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익명의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한테는 안 남기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죠. 그분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혜는 출근해서 없었고 재영만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디 가냐고 물었죠. 저는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재영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넘게 키운 손녀와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죠.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허무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뒤 다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친구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다혜는 울먹이며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 거라고 했죠. 다혜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죠. 국밥집도 문 닫았고 손녀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차가웠죠. 손을 들어보니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서 있더군요. 이게 접니까? 20년을 악착같이 살아온 제 모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혜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지만 그냥 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연히 신문을 봤습니다. 쪽방촌 봉사활동 기사였죠. 국밥을 나눠주는 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바로 연락했습니다. 봉사하고 싶다고 했죠.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라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서울역 근처였죠. 좁은 골목길에 낡은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소변 냄새가 났어요. 봉사단 사무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 몇 분이 계셨죠. 다들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대표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죠. 악수를 청하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봉사자 구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쪽방촌에 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였죠. 예전 솜씨가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뼈를 고고 국물을 내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첫날 국밥을 나눠줄 때 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죠. 국밥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감사인가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매주 오다 보니 단골 어르신들이 생겼습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신다고 했죠. 방세도 못 내서 쫓겨날 뻔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할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쳐서 일을 못한다고 했어요. 다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봉사 후 대표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차 한잔하자고 하시더군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왜 봉사를 시작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라고요. 손녀네 집에서 나왔다고 했죠.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버림받고 외로워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고 했죠. 서로 의지하며 산다고 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다혜가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죠. 봉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다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길 알고 왔나 싶었죠. 다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찾느라 미치는 줄 알았다고요. 경찰서에도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다 물어봤다고 했죠. 그러다 우연히 신문 기사를 봤다고 했습니다. 쪽방촌 봉사단 기사에 제 뒷모습이 나왔다고 해요.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혜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죠. 손이 차가웠습니다. 돌아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죠. 다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혜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혜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결국 다혜는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죠. 저는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다혜가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다혜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재영과 시댁 식구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틀 뒤 재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걸어대더군요. 결국 받았죠. 재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지낸다고 했습니다. 걱정 말라고요. 그랬더니 재영이 말했습니다. 빨리 돌아오시라고요. 다혜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했죠. 그 말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한 거였죠.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 거라고요. 패 끼치기 싫다고 했습니다. 재영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다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토요일마다 봉사하는 걸 알고 온 거였죠.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표님한테 부탁해서 안 계신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다혜는 1시간씩 기다렸다가 돌아갔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울기도 했죠. 창문으로 보이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계단에서 누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나가보니 재영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죠. 재영이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어디 계시냐고요.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대표님이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영은 계속 고함을 질렀죠. 저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영이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졌죠.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국밥이나 퍼주면서 성자 행세하시냐고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재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시냐고요. 당장 집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안 돌아간다고요. 여기서 살 거라고 했습니다. 재영이 비웃었어요. 여기서 살다고요? 이 지저분한 쪽방촌에서요? 그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재영한테 소리쳤죠. 여긴 내가 함부로 할 곳이 아니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재영은 코웃음 치며 돌아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죠. 미쳤다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저를 키워준 손녀의 남편이 저런 사람이구나 싶었죠. 며칠 뒤 다혜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만나줬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다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영이 할머니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요. 다혜가 또 울었어요.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제발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혜한테 물었어요. 정말 제가 돌아가길 바라냐고요. 아니면 그냥 의무감 때문이냐고 했죠. 다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혜의 어깨를 두드려줬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요. 다혜는 다혜 인생 살라고 했어요. 다혜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를 보내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다음 주부터 봉사활동에 더 집중했습니다. 국밥뿐 아니라 반찬도 만들어 갔죠.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어떤 분은 며느리보다 낫다고 하셨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쪽방촌 봉사활동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대표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인터뷰해도 되겠냐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 기자였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봉사를 시작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라고요. 가족한테 버림받아서라고 했죠.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손녀를 키운 이야기, 국밥집 이야기, 쫓겨난 이야기까지요. 기자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죠.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식한테 물려주실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다 기부할 거라고요. 어차피 저한테 필요 없다고 했죠.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충 10억 넘는다고 했습니다. 기자 눈이 커졌죠. 그 돈을 다 기부하시냐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했죠. 기자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 없어서 주는 거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기사가 났습니다. 대표님이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일면에 실렸더군요. 제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국밥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12억 재산 기부하는 국밥 할머니, 가족에겐 한 푼도 안 줘. 기사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대로 실렸더군요. 손녀를 키운 것, 버림받은 것, 유언장 쓴 것까지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제 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문제라고 했죠. 할머니 키워준 은혜를 모른다고 했어요. 재산 기부하신 거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달랐습니다. 손녀한테도 잘못이 있을 거라고 했죠. 일방적으로 할머니만 피해자는 아닐 거라고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완벽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다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신문 봤다고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할머니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혜가 계속 말했어요. 왜 말 안 했냐고요? 알았으면 더 잘해드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결국 돈 때문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라고요. 돈 보고 잘해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다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다혜가 물었어요. 정말 다 기부하실 거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미 유언장 썼다고 했죠. 다혜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도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다음 날 재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대뜸 소리쳤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자기 손녀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남한테 다 준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돈이니 제 마음대로 한다고요. 재영이 비웃었어요.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 걸겠다고요. 절대 그냥 안 둔다고 했죠.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요. 재영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 욕들이었죠. 저는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죠.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한 건 제 돈이 아니라 저였어야 했으니까요. 신문 기사가 난 후 일주일 동안 조용했습니다. 다혜한테서도 재영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죠. 저는 그냥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명함을 내밀며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재영이 보낸 사람이었죠. 유언장 관련해서 상담하러 왔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요.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고 했죠. 저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손녀라서 해당 안 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직계비속이 아니라 반계라고 했죠. 변호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계셨냐며 놀라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고 했죠. 다 알아보고 한 거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가족이 상처받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상처는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서요. 변호사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봉사를 마치고 있는데 또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오경숙이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코웃음 쳤어요. 이런 데서 뭘 하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오경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얼마 원하냐고요? 유언장 바꾸면 얼마를 줘야 하냐고 물었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뭘로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했죠. 오경숙이 비웃었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이었죠. 이걸로 유언장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1000만 원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수표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억짜리 유언장을 1000만 원에 바꾸라고요?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있었죠. 저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오경숙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죠.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욕심 많은 늙은이라고요. 손녀 인생 망치는 게 재미있냐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손녀 인생은 손녀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저는 상관없다고 했죠. 오경숙이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저 사람들한테 저는 그냥 돈일 뿐이구나 싶었죠. 며칠 뒤 다혜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재영도 시댁 식구들도 없었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다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진작 깨달았어야 했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혜가 계속 말했어요. 재영과 시댁 식구들이 돈 이야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재산을 어떻게든 받아내야 한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역겹더랍니다. 다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마음 이제야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고 했죠. 다혜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다혜가 물었습니다. 정말 다 기부하실 거냐고요. 조금이라도 남겨주실 생각은 없냐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기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혜한텐 하나 남겨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요. 지금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다혜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그냥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다혜가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배웅해줬습니다. 다혜가 돌아서며 말했죠. 사랑한다고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했죠. 다혜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을 거라고요. 힘든 시간이 오겠지만 결국 이겨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유언장에 한 가지만 추가하고 싶다고 했죠. 담당 변호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국밥집 건물을 다혜 앞으로 남긴다고요. 작은 건물이지만 월세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정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또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큰 기사였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죠. 대표님이 물었어요. 인터뷰하시겠냐고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방송 촬영팀이 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많았죠. 긴장됐습니다. 기자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왜 봉사를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가족한테 버림받았다고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재산 기부에 대해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다고 했죠. 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심이라고요. 돈은 진심을 봐야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요. 진심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기자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건데 과한 반응이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고 해요. 댓글도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한다고 했죠. 자기 할머니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쇼한다고 했죠. 관심받고 싶어서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손녀가 불쌍하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 입이 다 다르니까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재영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혜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답니다. 재영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문자에 욕이 섞여 있었어요. 다 할머니 탓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간질했다고 했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진실을 보여줬을 뿐인데 말이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다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이혼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다혜가 한숨 쉬었어요.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두렵다고 했죠. 저는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혜는 강한 아이라고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죠. 다혜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니까요. 2달쯤 지났을 때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을 하고 싶다고 했죠. 언론에도 공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대표님이 권유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달식 날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기자들도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단 이사장이 감사패를 줬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100명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국밥 팔며 손녀 키운 사람이라고 했죠. 다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돈은 사랑받는 사람한테 줘야 한다고요.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이 진짜 필요한 아이들한테 쓰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요. 말을 마치니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혜가 보였습니다. 뒤쪽에 서서 울고 있었죠. 저를 보며 웃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저도 웃어줬습니다. 다혜한테 손을 흔들었죠. 다혜가 손을 흔들어줬어요. 행사가 끝나고 다혜가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혜가 속삭였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할머니가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혜 등을 토닥였어요. 너도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요. 다혜가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죠.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돈 모으며 살았는데 다 내려놓으니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학금 받게 된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했죠.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여학생이 울먹였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갈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싶었어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기부 전달식 이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쪽방촌에서 국밥을 끓였죠. 어르신들은 여전히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느 날 봉사를 마치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70 넘어 보이는 분이었죠.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신문에서 봤다고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자식한테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재산은 자식한테 다 줬다고 했죠. 그게 후회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제라도 행복하게 사시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 어르신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혼자 남았다고 했죠. 쪽방에서 외롭게 지낸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녀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결국 혼자였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어요. 대표님이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토요일 봉사를 나갔습니다. 국밥을 끓이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였어요.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죠.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안 좋다고 했죠.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죠. 의사가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다혜가 뛰어왔습니다. 대표님이 연락한 거였죠. 다혜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병원비 다 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죠. 다혜 돈 쓸 수 없다고 했어요. 다혜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요. 제발 입원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죠. 진심이 느껴졌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이었죠. 온갖 기계에 연결됐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다혜가 매일 왔습니다.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줬어요. 어느 날 다혜가 말했습니다. 재영과 이혼했다고요. 서류에 도장 찍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혼자라고 했죠. 저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다혜가 웃었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혼자가 더 편하다고 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혜가 말했어요. 공무원 일 계속한다고요. 작은 집 얻어서 혼자 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밥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건물이 다혜 거라고요. 유언장에 적어뒀다고 했죠. 다혜가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세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다혜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죠. 다혜가 약속한다고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재영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복도에서 다혜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영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 걸겠다고요. 변호사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절대 그냥 안 둔다고 했죠. 다혜가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런 소리 하냐고요. 재영이 비웃었어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호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듣는다고요. 하지만 재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혜가 재영을 밀쳤습니다. 나가라고 소리쳤죠. 재영이 헛웃음 치며 나갔어요. 다혜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다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창피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혜 잘못이 아니라고요. 다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의사가 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다혜를 불러서 복도에서 이야기했어요. 창문으로 보니 다혜가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죠.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혜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곧 나아지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요. 그날 밤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땠나 돌아봤죠.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 잃고 딸 잃고 손녀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국밥 팔며 하루하루 버텼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오경숙도 함께였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경숙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바꾸라고요. 안 그러면 소송 걸겠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이미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요. 재영이 화를 냈습니다. 자기 아내 키워준 게 누군데 이러냐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했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건 누군지 아냐고 물었어요. 병원비도 안 된다며 돈을 무시한 게 누군지 기억하냐고 했죠. 재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경숙이 대신 말했어요. 그건 실수였다고요. 오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했죠. 그 진심을 봤다고 했어요. 오경숙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영이 욕을 퍼부으며 나갔죠. 오경숙도 따라 나갔어요. 다혜가 뒤따라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혜가 울며 소리쳤죠. 이혼했으니 이제 남이라고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영이 뭐라고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곧 조용해졌어요. 다혜가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앉았죠. 저는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어요. 잘했다고 했죠. 다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일주일쯤 더 지났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요. 편하게 해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했죠.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다혜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다혜가 울며 아니라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살았다고요. 이제 쉬고 싶다고 했어요. 다혜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한다고요. 그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다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다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했죠. 행복하게 살라고요.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살라고 했어요.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쪽방촌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이 데려온 거였죠. 병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 분씩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죠. 할머니 덕분에 살았다고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더 고맙다고요.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했죠. 어르신들이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작별 인사 같았거든요.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다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죠. 저는 다혜한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요. 평생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다혜가 울며 말했어요. 자기도 사랑한다고요. 할머니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죠. 눈이 감겼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힘들었어요. 다혜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인생이었다고요. 후회 없다고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다혜가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문상객은 많지 않았어요. 대표님과 쪽방촌 어르신들이 왔습니다. 한 분씩 절하며 눈물을 흘렸죠. 다혜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어느 할머니가 다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셨다고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죠. 다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오후쯤 됐을 때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20명쯤 됐죠.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다혜한테 다가왔습니다. 장학금 받은 학생이라고 했죠. 할머니 영정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다닌다고 했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절했습니다. 모두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었죠. 다혜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 한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재단에서 연락받았다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답니다. 학생들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 흘렸죠. 다혜도 울었어요. 저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들이 찾아와 울어주다니요. 저녁 무렵 재영이 나타났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없었죠. 영정 앞에 섰어요.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사진을 봤죠. 표정이 복잡했어요. 다혜가 다가갔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죠. 재영이 대답했어요. 그냥 왔다고요. 마지막이니까요.
다혜가 비웃었습니다. 재산 확인하러 온 거 아니냐고요. 재영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했죠. 다혜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긴 재영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재영이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다혜가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재영이 문을 나섰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이틀 뒤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났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이 전부 나와 계셨어요. 100명도 넘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도열해서 서 있었죠. 다들 고개 숙여 절했어요. 영구차가 지나가자 어르신들이 울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며 울었죠. 다혜도 차 안에서 울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았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보다 더한 사람들이었죠.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관이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혜가 무릎 꿇고 울었죠. 대표님이 옆에서 어깨를 감싸줬어요. 1시간쯤 지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죠. 다혜가 두 손으로 받쳐들었어요.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유골함을 안치했어요. 다혜가 명패를 달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홍미숙. 그게 제 마지막 자리였어요. 일주일 뒤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다혜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죠. 유언장이었어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총 재산 12억 중 11억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했죠. 나머지 1억은 국밥집 건물로 다혜한테 상속한다고 했어요. 다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남긴 편지가 있다고 했죠. 편지를 꺼내 다혜한테 건넸어요. 다혜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제 글씨가 있었죠. 다혜가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다혜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없겠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키운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어.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국밥집 건물을 너한테 남긴다. 크진 않지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월세 받아서 편하게 살아. 돈은 진심을 보고 줘야 해. 그걸 꼭 기억해. 너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마음 주렴. 할머니는 행복했어. 너 덕분이야. 너를 키우며 산 시간이 내 인생 전부였어. 앞으로 혼자 살겠지만 외롭지 마.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 힘들 땐 국밥 한 그릇 먹어. 할머니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우리 다혜야. 평생 사랑했어. 다혜가 편지를 다 읽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변호사가 휴지를 건넸어요. 다혜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죠.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어요. 그날 다혜는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거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가게가 썰렁했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쓰던 냄비가 있었어요. 다혜가 냄비를 쓰다듬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가게를 다시 열겠다고요. 할머니가 하던 대로 국밥을 끓이겠다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미숙국밥. 제 이름을 딴 거였죠. 다혜가 직접 정한 이름이었어요. 첫날 손님이 왔습니다. 쪽방촌 할아버지였죠. 국밥 한 그릇 주문했어요. 다혜가 국밥을 끓였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요. 뼈를 고고 국물을 냈죠. 할아버지가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마시라고 했죠. 똑같다고 했어요. 다혜도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죠.
그날부터 가게는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이 자주 왔어요. 다혜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국밥을 끓였습니다. 저처럼요. 힘들었지만 행복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장학생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 여자애였죠. 다혜한테 물었어요. 자기도 봉사할 수 있냐고요.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혜가 반겼습니다. 고맙다고 했죠. 그날부터 그 학생이 주말마다 왔어요.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나르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했죠. 젊은 사람이 와서 반갑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다혜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구청 동료였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혜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국밥집도 자주 와서 도왔죠. 어르신들한테도 친절했어요. 다혜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하늘에서 지켜보며 기뻤어요. 어느 날 다혜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명패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놓았죠.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살고 있어요. 국밥집도 잘 되고 있고요.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줘요. 할머니 말씀 잊지 않았어요. 돈은 진심을 보고 줘야 한다는 거요.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해요.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고맙고 미안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다혜가 절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앉아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제가 다혜를 안아주는 것 같았죠. 다혜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느껴진다고 했어요. 곁에 계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정말 곁에 있었습니다. 항상 다혜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국밥 팔며 손녀 키웠죠. 버림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방식대로 복수했습니다. 돈을 진심으로 써줄 사람들한테 줬죠. 그게 제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다혜가 행복하게 사니까요. 쪽방촌 어르신들도 잘 지내시고요. 장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제 돈이 의미 있게 쓰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돈과 사랑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진심 없는 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쪽방촌 어르신들한테서 진짜 가족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누군지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